안녕하세요. 근데 눈이 갑자기 많이 와갖고 나도 뭐 일찍 온다고 왔는데 늦었습니다. 좀 일반 시민들분이 많이 오실 줄 알았더니 생각보다 젊은 학생들이 많네요. 어떻게 우리 뭐 한 2달 동안 같이 강의를 해야 되는데 간단하게 자기 얘기도 좀 해볼까요? 예, 뭐 이름하고 뭐 히라버 하게 된 동기 정도? 어떻게 되세요? 저는 심재훈이요. 예, 심재훈 씨. 필요할 것 같아서. 아, 대학 지금 다녀요? 혹시 대학생? 이제 들어가요? 인문계열 쪽으로? 아, 그렇죠. 히라버 필요하죠. 인문학을 제대로 좀 깊이 공부하려면 좀 필요하죠. 심재훈 씨. 예? 나는 알지만. 저는 이경민이고 자기는 필요한 거 아니에요. 전공하려고. 그래, 이쪽에 어떻게 되세요? 예. 신학에 관심 있는 아, 예. 그렇죠. 신약성서가 시락으로 돼 있어갖고, 그죠? 알겠습니다. 뒤에 분은? 전 특비라고 하고요. 예. 저는 대학교에서 국악하고 촬영을 전공하거든요. 아, 필요할 것 같아가지고. 아, 고고학은 또 좀 특이하네요. 도고학을 많이 안 하니까. 예, 그 강의가 일단은 시민 강좌였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제가 뭐 시민 강좌 종류의 강의들을 여러 번 해봤는데, 일반적으로 이제 보통 지금 다 학생들인 것 같은데, 학생이 아닌 경우에는 실업을 좀 따라오기 힘들어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이게 2달씩 3번 코스에서 6개월 그렇게 해서 이제 이게 필립 책이라고 하는 건 하버드 대학에서 나온 이제 Introduction to Greek이라는 책을 절반 정도 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게 일반 대학교에서 이제 학기 중에 수업하는 것보다 조금 더 길어요. 좀 천천히 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어떻게 보면 좀 답답할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그런 건 좀 감안하시고 그냥 차근차근히 한다고 생각하시고 너무 느리다 싶으면 예문을 다 외우세요. 그게 제일 좋아요. 히라버도 그렇고 뭐 다어학이 외우는 것만한 좋은 방법이 없으니까 왜 그 고고학에도 유명한 그 사람 있잖아요. 그 트로이를 발굴한 사람. 그 양반도 그냥 일리아드 오디세이를 통째로 다 외웠다고 그걸로 히라버를 뗐다고 그런 얘기도 있으니까 진도가 조금 느리다 싶으면 너무 답답해하지 말고 짧은 예문들 나올 때 좀 외워두면 두고두고 이제 보탬이 될 겁니다. 첫 시간이라서 바로 좀 들어가기는 뭐해서 좀 일반적인 얘기를 좀 하고 그다음에 이제 읽기부터 이제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그 나눠드린 그 유인물 중에서 그리스 문명과 그리스어라고 되어 있는 것부터 시작해서 간단하게 좀 할게요. 이건 뭐 그리스 역사인데 고고학 하는 사람도 있으니까 좀 어느 정도 알고 계시겠지만 뭐 자세한 얘기는 할 필요는 없고 뭐 신석기 시대 정도 그때부터 거기 뭐 사람들이 살기 시작했을 거라는 추정이 있어요. 원주민이 6,000명 정도 여기서 뭐 농교가 목축을 시작했을 거라고 돼 있고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미노타우로스로 알고 있는 이제 미노스 궁전이 기원전 2,000년 정도 그때 이제 등장을 했고 거기에 이제 나왔던 문자가 이제 선문자 A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크레트의 옛 문자인데 아직도 해독이 안 되고 있는 상태의 문자예요. 나중에 이제 그 화면 자료를 보면 여기 뭐 화이톤 원판이라고 거기에 새겨져 있는 이제 선문자 A가 있는데 아직 다 해독을 못 하고 있는 상태고 그 다음에 이제 미노스 궁전이 파괴되는 시점이 BC 1700년경 정도에 있고 그 전후로 해서 그 본토에는 이제 미케네 문명이라는 게 들었습니다. 그 미케네 문명이 크레테를 이제 점령했을 거라고 봐요. 그래서 크레테로부터 문자를 수입해서 선문자 B라는 걸 만들어서 사용을 했고, 그때 이 선문자 B는 좀 해독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좀 원주민 언어라서, 이제 히라버, 그러니까 고대 히라버에도 좀 남아있어요. 여러 가지로 추적을 할 수 있는 게 있는데요. 뭐, 왕이라는 뜻은 와낙스라든가, 아낙스, 이런 말들이 이제 호메로스 같은 데 나오는데, 그거는 이제 이주해 온 그리스인이 아니라 원주민이 있었던 말들이 남아있을 거라고 이제 생각을 하죠. 뭐, 그래서 이제 BC 1580년 이후 이제 청동기 시대로 넘어가고, 그 크레타 정복 얘기도 나오고, 트로이 전쟁이 아마 BC 1200년경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게 이제
그리스 문자 역사에서 재밌는 건 기원전 1200년부터 BC 8세기 호메로스의 시가 등장하기 전까지 한 400년 정도가 문자가 없는 시대가 또 됩니다. 그래서 그 문자 없는 시대에는 뭐 사람이 안 살았다기보다는 좀 뭐 문명을 남길 만한 큰 어떤 주거지들이 없었던 거죠. 이렇게 좀 지역에 산재해서 촌락 형태로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 이유는 뭐 여러 가지로 역사적으로 추적이 되는데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남하하는 새로운 그리스인들이 뭐 문명들을 파괴했을 거다 뭐 이런 추적도 있고, 당시에 이제 뭐 지중해를 돌아다니던 일종의 해적들이 군집을 이뤄서 뭐 여기저기를 치고 다녔다 뭐 이런 얘기도 있어요. 하여튼 문자 역사가 재밌는 건 그래서 BC 8세기가 되면서 기존에 있던 선문자가 아니라 새로운 글자가 나오고, 그게 이제 우리가 이제 배우게 될 그리스 알파벳입니다. 그래서 그 알파벳이라는 건 페니키아에서 쓰던 문자하고 아람어의 일부를 차용해서 만들어진 것이죠. 그래서 그 전에 이제 페니키아나 아람어 쪽에서는 자음만 표기하는 문자들이에요. 그래서 모음이 없었는데 히라버는 모음이 많이 사용되기 때문에 그 입말 자체가, 그래서 그 모음을 표기하기 위해서 글자를 새로 몇 개 집어넣은 거고, 그게 이제 정식의 알파벳 체계, 그러니까 모음과 자음이 결합된 알파벳 체계로 최초의 형태가 된 거죠.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로마어라든가 뭐 그 밖에 이제 근대 서구 유럽어들 이런 것들은 다 그리스 알파벳에서 나온 글자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뭐 BC 8세기 호메로스 이제 헤시오도스의 시대라고 얘기하고, 그다음에 이제 BC 5세기에서 4세기 사이를 이제 고전 시대, 뭐 아티카 고전 시대라고도 보통 부르죠. 그러니까 그리스에서도 아테네가 가장 문명이 왕성하게 발달하던 시절. 그리고 이제 우리가 그리스 문명의 황금기라고도 보통 부르는 거고, 민주주의 시대고, 우리가 많이 아는 문학이나 철학이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꽃피웠고, 그것이 이제 서양의 그 문명의 근원을 이루게 된 그 시점을 이제 BC 5세기, 4세기라고 하고, 이때 쓰던 그리스를 이제 클래식 그릭이라고 하죠. 고전 그리스어, 아티카 그리스어라고 하는데, 아티카에서 주로 쓰던 일종의 아티카 방언이죠. 거기, 그 말로 이제 기록된 문자 유산들이 많기 때문에 그것이 이제 보통 고전 그리스어라고 하면 이제 그때 그리스어를 가리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우리가 나중에 알듯이 그다음에 이제 뭐 헬레니즘 시대로 들어가고, 헬레니즘 시대에 가면 이제 헬레니즘이라는 말 자체가 이제 헬라스를 통해서 세계가 이제 하나로 묶인다 뭐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것처럼, 이 헬라스어가 그 굉장히 넓은 지역에 걸쳐서 사용이 되죠. 이제 그 알렉산더 왕의 정복 전쟁 덕분으로. 그 나중에 이제 그래서 그리스어로 이제 성서가 표기되기도 한 역사와 관련이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다음 페이지 넘기시면 그리스어 방언과 시대에 따른 차이고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이건 좀 자세한 내용이라서 그냥 나중에 자료를 한번 쭉 읽어보시고요. 현대 그리스어로 가는 과정이 좀 더 복잡합니다. 그래서 히라버가 또 현대 그리스어로 오기 전에 카타레우사라는, 그래서 퓨리파잉 랭귀지라는 뜻을 갖고 있는 말, 그러니까 그 그리스 정교회에서 쓰는 이제 고급 히라버하고 일반 사람들이 쓰는 데모티케 헬라스어하고 이렇게 구별이 돼서 사용되다가 뭐 요새 이제 현대 그리스어는 좀 그래서 많이 바뀌었어요. 글자는 같은데 읽는 방법이나 이런 방식이 좀 달라져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그리스 알파벳 역사인데, 이것도 뭐 얘기하면서 몇 가지 먼저 미리 해놨죠. 그러니까 간단히 좀 보면서 하죠. 뭐 여기 제가 담은 내용은 뭐 전문적인 서적은 아니고요. 그 시공 디스커버리라는 시리즈에 나오는 문자 역사라는 데서 몇 개 그림을 뽑았는데, 이제 그 나눠주신 프린트물에 보면 서양 최초의 문자 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기원전 3000년경 우리가 잘 아는 메소포타미아 거기부터 출발을 하는데, 그 메소포타미아를 이제 수메르하고 아카드 두 지역으로 나눠서 얘기를 하죠. 이제 이전부터 이제 서양 쪽에서는 문자가 이제 발생을 하는데, 수메르어 같은 경우가 이제 이런 그림의 문자를 사용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쉽게 상상할 수 있는 것처럼 대상의 모양을 본떠서 이제 의사소통을 할 수 있게끔 문자를 만들어 놓은 건데, 그래서 처음에 이제 그림 문자로 시작하다가 여기서 이제 이 곡선들 같은 게 이제 점토판에다 그리기가 힘들기 때문에 곡선을 좀 없애고 이렇게 좀 쐐기 같은 걸로 찍어서 그림을 그리는 방식으로 이제 바뀝니다. 그래서 쐐기 문자 또는 서령 문자라고 하는데, 이런 형태로 이제 바뀌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쐐기 같은 걸 깎아서 그걸로
찍어서 그래서 곡선이 사라지고 이제 직선이 주로 사용되는 그런 방식으로 바뀌는 거고요. 그래서 좀 더 발달하게 되면 여기 이제 그림 문자긴 한데 그림을 음소 단위로 나눠서 그 음소를 그림으로 표현하는 방식으로 이제 음소 문자라는 것이 같이 병행 사용이 되죠. 그래서 뭐 그 음소 문자가 병행되고 거기에 이제 뭐 그 문맥을 보여주는 부호들이 사용되고 이렇게 해서 좀 더 복잡하게 사용이 되는 역사가 있고요. 나중에 이제 아카드인이 메소포타미아의 이제 중심을 차지하게 되면서 아카드에서 쪽에 나온 방식으로 좀 더 바뀌고 그래서 이제 이게 상당히 좀 발달해 갖고 이 수메르나 이런 아카드인들의 언어뿐이 아니라 다른 민족의 언어들까지 표기할 수 있는 수준 정도로 좀 보편화가 되는 방식으로 표기가 가능하게 발전했다는 거고요. 이제 또 한쪽에서는 이제 이집트, 우리가 알고 있는 이집트 쪽에서의 상형 문자가 또 발달된 거죠. 그래서 여기도 그림 문자도 있고, 표문 문자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문맥 속에서 그 그림과 표문 문자가 어떻게 뜻이 한정되는가를 이제 보여주는 한정 부호들, 이런 것들을 같이 사용해서 상당히 정교하고 아름다운 글자를 사용했다고 이제 돼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이제 이런 식의 그림들, 이집트 상형 문자 형태죠. 그래서 이걸로 뭐 표기도 하고, 그러니까 발음을 표기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뭐 이집트 갔다 온 사람들 자기 이름을 새기는 파피루스 한 장씩 얻어오고 그러던데, 이 정도로 이제 표문 문자 성격도 많이 갖고 있는 그런 글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얘기했던 이제 선문자 A와 선문자 B, 그러니까 크레테에서 발달했던 선문자 A와 그리고 이제 미케네 쪽에서 썼던 선문자 B인데 이게 선문자 A 형태입니다. 이게 파이톤 원판이라고 그 판에서 발견된 원판인데, 그러니까 크레테 문명 쪽에서 나온 거죠. 제가 옛날에 크레테 갔을 때 뭔지도 모르고 사왔는데 이제 요겁니다. 요런 이제 원판에다가 빙빙 선형으로 들어가면서 글자들이 새겨져 있는데 여기서 저게 무슨 뜻인지 잘 모른답니다. 근데 이제 요게 선문자, 그리스 쪽에서의 선문자 이제 초기 형태고, 그러니까 우리가 추적하기에 지금 그리스인들은 이 사람들하고 민족적으로 다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본토에 있었던 사람들도 주인이 바뀌었고, 크레테는 상당히 오랫동안 이제 위세를 누렸기 때문에 해상 제국으로서 아테네, 초기 아테네가 뭐 조공을 바쳤을 거라는 얘기가 있죠. 그래서 뭐 우리가 잘 아는 미노타우로스 같은 괴물들이 거기 살아서 7명의 처녀와 뭐 남자들을 바치고 뭐 그랬다는 이제 신화도 크레테 문명이 얼만큼 막강했던지를 보여주는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제 이 선문자 A에서 따온 이게 좀 흐리게 되어 있는데 선문자 B의 형태는 이런 것들입니다. 이건 이제 나중에 이주해온 미케네인들, 그러니까 이 미케네인들이 사실은 트로이 영웅에 나오는 그 영웅들이 속한 부족일 겁니다. 그래서 뭐 크레테에 비해서 상당히 좀 야만인 문명이었고, 그 문명이 크레테와 접촉을 하면서 크레테의 글자를 배워가는 건데, 이거는 이제 해독이 됐습니다. 그래서 당시 문자 기록들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 건지, 보통 이제 이게 왕정 국가였기 때문에 왕정에 들고 나는 이제 그 왕국에 들고 나는 물자들 체크하고 뭐 세금 징수하고 뭐 이런 것들인데, 여기 이제 지금도 추적 가능한 고대 히라버들이 좀 나와 있죠. 글자 형태는 다르지만 뭐 아까 얘기했던 아낙스 같은 게 이제 와낙스 정도로 읽히면서 당시에 왕이라는 뜻으로 썼을 거다 뭐 이런 얘기들이 이제 가능한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알파벳이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이 이제 등장하는 건데, 아까 보였던 이제 수메르어랑도 비슷하죠. 이게 이제 우가리트라는 지역에서 나온 알파벳인데, 이것도 이제 쐐기 문자 형식으로 이제 찍는 방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제 음을 표기하는 방식으로 바뀐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아직 덜 발달이 돼서 히브리어도 그래요. 그러니까 자음을 표기하게 돼 있죠. 그러니까 우리 뭐 고구마 하면 기역, 미음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래서 글자를 알아야 그걸 읽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히브리어나 여기 우가리트나 쪽에는 말 자체가 자음이 모음이 별로 없는 것이라서 자음만 가지고도 어느 정도 표기가 가능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자음만 사용하는 이제 우가리트 알파벳이고요. 그 다음에 있는 글자가 이제 페니키아. 이것도 이제 그리스 지역이 아닌데 페니키아 쪽에서 쓰던 알파벳입니다. 이게 이제 그리스 알파벳의 전신이 됩니다. 그래서
자음 글자들은 다 여기서 따온 거예요. 그래서 이 페니키아 알파벳을 기본으로 하고, 이제 페니키아도 역시 자음만 표기하는 문자이기 때문에 여기다 이제 모음을 몇 개를 집어넣은 겁니다. 알파, 에필론, 이오타, 오미크론, 뭐 오메가, 이 몇 개들을 다른 쪽에서, 아라모 쪽에서, 아라모도 역시 이제 같은 페니키아 계열의 알파벳인데 자음을 사용하는. 아라모가 왜 패션 오브 크리스트라는 영화, 그죠? 얼마 전에 나왔던 영화인데, 그때 사용했던 말이 아라모라고 그러더라고요. 아라모 글자에서, 아라모의 글자는 있는데, 히라보에는 없는 자음들, 그 몇 개를 끄집어내서 모음용으로 사용을 변경해서 사용하게 된 거죠. 그리고 이제, 알파와 에필론, 오미크론, 위필론, 이 네 개를 이제 여기서 따왔고, 이오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리스인들이 기존의 것을 변형시켜서 넣어서 5개의 모음을 추가해 넣어서 지금 우리가 이제 배울 24개의 알파벳 글자가 이제 만들어진 거죠. 그리스어를 공부하게 될 여러 가지 이제 이유들이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얘기하면 그리스어가 결국은 로마로 넘어가게 됐고, 그러니까 정복자는 로마인들인데, 실제로 정복당한 쪽은 또 로마인이기도 한, 이제 아이러니가 성립하는데, 로마인들이 그리스어를 점령해 놓고 나니까, 그리스에 갖고 있는 문화유산이라는 게 너무 엄청나서, 사실상 압도를 당했습니다. 그래갖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카이사르가 죽을 때, 브루투스 너 맞아. 이런 말을 하고 죽었다 그러잖아요. 히라보로 말하고 죽었을 거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스위카이 테크론, 이렇게 했을 거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건 이제 마치 근세 초기 유럽 사람들이 불어를 상용어처럼 썼던 것처럼, 또는 라틴어를 중세 사람이 썼던 것처럼, 고대 로마 사람들은, 귀족들은 어릴 때부터 히라보를 배워서 그냥 일반적인 말, 죽을 때 객소리 하고 죽을 때도 히라보로 죽은 것처럼 그런 정도로 이제 문화적으로 압도를 당했죠. 그래서 라틴 역사에서 보통 라틴 문학의 황금기를 이제 키케로와 카이사르가 있던 시절을 얘기하는데, 그때부터 이제 로마 지식인들의 어떤 지적 고민들이 시작됩니다. 왜 우리는 그리스 문화에 눌려 살아야 되느냐. 그래서 좀 민족적 자존심 이런 거서 그리스어를 라틴어로 번역하는 데 굉장히 고민을 하게 되고, 그래서 자기화하는 그 과정에 대해서 이제 고민들이 굉장히 많이 있던 시절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제 서양 문화를 많이 받아들여서 서양 것으로만 너무 흘러간다는 고민하는 것과 비슷한 고민을 또 그 시대 로마인들이 했던 거죠. 근데 우리는 국력이 약해서라고 얘기했는데 거기는 문화력이 약해서 문화적 식민지였던 시절 얘기죠. 그래서 그리고 그 로마를 거쳐서 중세가 오고, 중세 다시 근대로 오는 과정에 계속 히라바의 영향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로마도 문자 자체가 그리스 문자의 영향과 문법적 영향을 많이 강하게 받고, 또 어족 자체가 가까운 어족이라서 상당히 유사한 측면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이제 알파벳을 읽어가면 아시겠지만, 영어에서도 고급한 단어들은 히라바나 라틴어에서 온 게 굉장히 많이 있죠. 그래서 언어의 의미를 좀 어원적으로 이해한다거나, 또는 이제 문화적 뿌리를 확인하는 과정에 분명히 이제 히라보가 굉장히 중요하게 사용이 되고요. 그 정도 얘기를 먼저 해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자, 그러면은, 들어갑시다. 나눠드린 복사물 보시면, 이제 우리가 육가까지, 8주 동안에 육가까지 정도 하기로 돼 있는데, 전체를 이제 나눠드렸어요, 육가까지. 그때 미리 예습을 하셔도 되고, 이게 원래는 Introduction to Greek이라는 책을 이제 번역한 건데, 초보예요. 아직 출판이 안 되어 있는 상태인데, 이거 번역한 사람을 제가 잘 알아서 부탁을 해서 미리 받았습니다. 일단, 어릴 때 한글 처음 배울 때, 또는 영어 처음 배울 때 그 심정으로 생각하시고, 잘 따라 읽고, 소리 내서, 그래야 이제 빨리 늡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지금 한참 공부하는 나이니까 좀 덜한데, 시민강좌에 가보면, 8차 또는 10주 정도 강의를 했는데, 히라보를 끝내 못 읽고 끝내는 분이 많아요. 그러니까,
단어를 읽는 법조차 못 읽고 못 맞히고 이제 맞히는 분들이 많은데, 이게 우리가 뭐 글자를 이렇게 보면 수학 시간에 봤던 글자들이라서 겁이 날 수도 있습니다. 몇 가지 뭐 기호로만 사용됐던 것들을 글자로 사용하기 때문에 익숙하지가 않아서 일단 그리스어, 제가 뭐 그리스어라고도 하고 히라보라도 하고 또는 뭐 헬라스어라고도 하고 막 섞어 쓰는데요. 히라보는 이제 서양 문화가 들어올 때 그런 식으로 음차가 되어서 사용된 게 히라보란 말이고, 이제 한자로 쓸 수 없을 만큼 복잡한 한자가 자체가 어려운 한자긴 한데, 그리스는 요새 뭐 이제 그 미국식 표기 때문에 들어온 말이죠. 그러니까 원래 그리스라는 말 자체가 그라이코스라는 라틴어에서 왔어요. 그라이쿠스라는 라틴어에서 왔는데, 그게 이렇게 그리스인들에게는 이렇게 썩 기분 좋은 이름이 아닌 게, 로마 문명이 최초로 그리스 문명을 만나서 복속시켰던 부족의 이름에서 온 겁니다. 이거 마치 코리아가 고려라는 데서 왔던 것처럼. 그래서 그리스 사람들은 별로 안 좋아하고 자기네들을 부를 때는 이제 헬라스라고 부르죠. 그래서 헬라스란 말도 같이 쓰고, 그리고 꼭 이렇게 하면 이제 헬라스라고 하면 히브리어랑 같은 말이냐 뭐 이런 얘기를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말이 비슷하니까. 히브리어는 이제 이스라엘고일 테고요. 그러니까 제가 가급적이면 하나로 통일을 쓰려고 그러는데 용어가 지금 혼재가 돼 있어서 이제 보통 요새 책에는 그리스라고 많이 표기를 하는데, 좀 옛날에 그리스어를 배운 사람은 히라보란 말 많이 쓰고 요새 또 헬라스라는 말을 쓰자는 쪽도 있고 그래서 용어가 좀 섞입니다. 그러니까 글자는 좀 낯설고 이상해 보이겠지만 이거는 이제 영어하고 달라서 발음대로 읽을 수 있는 글자입니다. 영어처럼 써놓고 달리 읽는 그런 식의 이제 이상한 단어가 아니고, 그래서 일단 한번 익혀두시면 그 이후에는 뭐 읽는데 어려움은 없을 거예요. 그래서 한번 쭉 따라 읽어보시자고요. 거기서부터 앞에 있는 게 대문자고 오른쪽에 있는 게 이제 소문자입니다. 알파. 예, 알파. 알파는 이게 그리스어에는 이제 장음과 단음의 구별이 있어요. 그래서 장음과 단음의 구별이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그리스 문명이 문자의 문명이라는 게 이제 시로부터 시작을 하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호메로스와 뭐 이런 사람들의 시로부터 시작을 하는데 정형시죠. 운율이 있는 시입니다. 그러니까 장음과 단음이 적절히 어우러지고 거기에 액센트가 주어지고 이런 방식으로 해서 운율이 발생하는 것이라서 이 장음과 단음의 구별이 시에서는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이제 알파 같은 경우에는 짧게도 발음하고 길게도 발음하고 장음과 단음이 같이 있는 겁니다. 옆에 이제 뭐 영어식의 설명, 아하 할 때 아와 아콘 할 때 그 아, 뒤에 거는 이제 긴 거고 앞에 거는 짧은 건데, 그래서 장단음을 다 같이 사용하는 거고, 이거는 이제 규칙이 좀 있습니다. 언제 짧게 읽고 언제 길게 읽느냐. 그러니까 단어 자체에 음가가 정해져 있는 경우가 있고, 뭐 단어와 단어 간의 관계에 의해서 짧거나 길게 읽는 경우가 있고 그렇게 하는데, 일단은 그냥 알파라고 알아두시면 되고요. 베타. 그래서 알파와 베타를 합치면 알파벳이 됩니다. 그래서 알파벳이란 말이 여기서 나온 것이요. 그 다음에 감마. 예. 영어 쓰는 사람들 위해서 옆에 뭐 그래프 뭐 이런 말들이 나와 있는데, 그래프도 히라보에서 온 말입니다. 그라페인, 글이다라는 말에서 온 말이고, 그라페, 뭐 글자, 문자, 뭐 다 거기서 온 말이고요. 그 다음에 델타. 예. 이거 뭐 델타 삼각주 뭐 이렇게 많이 하는 그거죠. 그래서 대문자 델타에서 그 델타 삼각주라는 말이 나왔을 텐데, 그 다음에 엡실론. 엡실론은 이거 짧은 음입니다. 애 음인데 짧은 음이 나는 거죠. 에피그램이라의 애처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이제 글자의 발음의 뜻이 있어요. 애하고 푸실론, 이게 합쳐진 말이거든요. 근데 애라는 음인데 푸실론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근데 푸실론이라는 게 이제 벌거벗었다 뭐 이런 뜻이기도 하지만 이게 단독으로 쓰였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면 쓸 수 있는 건가요? 알파 이오타 복모음이 있는데, 이게 이제 고전 그리스어에서는 이 아이라고 그냥 따로 읽습니다. 근데 그 후대에 가면 이걸 에 발음으로 읽거든요. 그래서 복모음으로 나는 에 소리가 아니라
한 글자로 하는 앳소리다라는 뜻입니다. 엡실론이라는 말 자체가. 요 글자가 뒤에 하나 떠 있어요. 엡실론이라는 말이 들어가는 게. 그래서 뭐 이게 벌거벗은 뭐 장식이 없는 이런 말이라서 뭐 푸실로스 로고스 그러면 산문이라는 뜻입니다. 뭐 운율이 붙어 있지 않은 글의 산문이라는 뜻으로 쓰이죠. 그 다음에 제타. 예. 이것도 이제 좀 복잡한데 보통 로마나이즈라고 해갖고 히라보 글자를 영어 알파벳으로 바꾸는 방식이 있어요. 그러니까 히라보를 다 일일이 쓰기 힘드니까 뭐 알파는 A로 쓰고 베타는 B로 쓰고 뭐 감마는 D로 쓰고 그다음에 엡실론은 E로 쓰고 뭐 이런 게 있는데 제타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게 복자음의 형태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보통 D로 이렇게 쓰는데 사람에 따라서는 이렇게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게 이제 복자음이라는 성격 때문에 그래서 뭐 이건 이제 표기하는 방식은 약속의 문제라서 뭐 이를테면 캠브리지 쪽에서는 이렇게 복자음 형태로 살려 쓰고 일반적으로 하버드대 판에서나 쓰는 거는 이제 이렇게 쓰죠. 그래서 구별이 헷갈릴 때가 좀 있긴 해요. 그 정도 알아두시면 되고 그 다음에 에타. 다시 에타. 이거는 이제 긴 M입니다. 그래서 엡실론은 짧은 거고 에타는 긴 에자죠. 그래서 오른쪽에 있는 페트, 이거 불어인데 페트 이제 잔치 뭐 연회 이런 말인데 그 페트에 나오는 에처럼 길게 발음해라. 뭐 그 정도 얘기고 그 다음에 테타. 그리스어가 일종의 이제 사어라서 발음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게 정확한 추적이 좀 불가능해요. 그래서 이것도 이제 사람들마다 조금씩 다르게 해서 영어처럼 이제 뭐 영어 TH 발음처럼 하는 사람도 있고 세타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그냥 편하게 테타라고도 하는 사람도 있는데 뭐가 맞는지 잘 모릅니다. 그러니까 아마 이것도 약간의 복자음 성격이 있어서 T 발음에 흐가 들어가는 발음이었을 거다 뭐 정도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보통 시답 공부하시는 분들은 세타라고 하는 것 같고 그래서 뭐 나중에 이제 타우도 나오는데 그걸 때라고 발음하는 사람도 있고 조금씩 발음은 다 다릅니다. 이건 뭐 국가적인 문제보다 좀 작게 어느 대학에서 배우느냐에 따라 좀 달라지고 그래요. 그 다음에 이오타. 이건 이제 짧게도 길게도 알파처럼 짧게도 길게도 발음할 수 있는 글자입니다. 그 다음에 카파. 네. 영어는 K를 많이 안 쓰는데 히라보에는 C가 없고 K만 있죠. 그래서 그 발음으로 사용되는 거고 그 다음에 람다. 네. 람다 하면 뭐 이제 아실 분이 많을 것 같은데 그 300에 나오는 그 방패 라케다이몬인들 스파르타인들의 방패 이렇게 커다랗게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나 뾰족하게 이렇게 있는 게 람다 대문자 형태거든요. 이게 스파르타라고도 하고 이제 라케다이몬이라고도 부르기 때문에 라케다이몬 맨 앞 글자를 써서 람다를 쓴 겁니다. 그 방패. 그 다음에 미. 이건 이제 미음 M에 해당하는 글자고 뉘. 예, 이게 대문자는 상관없는데 소문자가 영어 V자처럼 생겼죠. 헷갈릴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크시. 예, 이거는 이제 복자음입니다. 그래서 크와 스가 같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양쪽에 이제 모음이 있게 되면 나눠서 읽게 되는 그런 글자고요. 엑시옴이라는 말이 있는데 바로 이제 X로 표기를 하죠. 그러니까 엑시옴이라는 말 자체도 히라보에서 온 말이거든요. 그래서 악시옴이라고 하는데 그때 이제 악시옴 할 때 그 크시가 활용이 됩니다. 그 다음에 오미크론. 이건 이제 오라는 발음에다가 미크론이라는 말을 붙인 거예요. 그래서 작은 오라는 뜻입니다. 미크론. 마이크로 할 때 그 미크론이거든요. 뭐 번역하면 이제 작은 오라는 뜻이죠. 그 다음에 파이.
파인 잘 아시죠? 원주율. 그래서 이제 P 발음이 되고, 그 다음에 로. 이것도 이제 대문자도 그렇고 소문자도 그렇고 영어의 P 모양으로 생겼어요. 그래서 그 아테네 올림픽 할 때 코리아라고 히라보로 쓰면 이렇게 쓰게 됩니다. 그리고 코페아라고들 많이 읽게 되는 글자죠. 그래서 좀 헷갈리는 수가 있어요, 처음에는. 그 다음에 시그마. 예, 이것도 이제 수학 시간에 많이 봤던 글자죠. 대문자하고 소문자 구별이 있고, 그 옆에 이제 가로 안에 들어가 있는 글자가 있는데, 이제 히라보가 묘한 지식이 있어서, 시그마가 글자의 앞이나 중간에 나올 때는, 소문자의 경우에, 앞에 왼쪽에 있는 글자 형태를 쓰고, 글자의 맨 끝에 나올 때는, 오른쪽에 있는 가로 안에 있는 글자 형태를 씁니다. 같은 글자인데. 그래서, 히라보가 시그마가 글자 끝에 올 경우가 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그걸 이제 글자를 구별했습니다. 그 다음에 타우. 예. 그 T자 모양 비슷하게 생겼으니까 아시겠고, 그 다음에 윕실론. 예. 이것도 이제 위라는 발음에다가 프실론이라는 말이 붙은 건데, 그래서 윕실론이라는 말이 된 건데, 이것도 이제 히라보 복모음 중에 이게 오이가 있어요, 오이. 그래서 고전 그리스어에서는 오이라고 있는데 다른 데서는 위라고도 읽거든요. 그래서 이건 이제 두 개의 글자를 가지고 하나의 발음을 나타내는 위가 되는데 윕실론은 한 글자 갖고 발음을 이제 표기한다고 해서 그래서 프실론이나 단순하다는 말이 이제 붙은 거죠. 그다음에 피. PH 발음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키 또는 뭐 치라고도 돼 있는데 저는 키라고 배웠어요. 그래갖고 키라고 있습니다. 키. 그 다음에 푸시도 이것도 이제 복자음이죠. 푸와 스가 합쳐져 있습니다. 푸시케라는 말이 히라보인데 맨 앞에 이 글자가 오는 거죠. 푸시라는 말이. 그 다음에 오메가. 이거는 이제 장음으로만 사용되는 오자를 길게 발음하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메가라는 말이 크다라는 말이니까 큰 오 이런 뜻이죠. 오메가. 자, 그래서 글자를 한번 쭉 배웠는데 이게 쭉 해서 이게 24글자입니다. 한번 쭉 읽어볼까요? 어떻게 읽을까? 어떻게 읽어야 될지 모르겠네. 끊어 읽을 수도 없고. 하여튼 쭉 읽으면 그런 식인데 알파, 베타, 감마, 델타, 엡실론, 제타, 에타, 테타, 이오타, 카파, 람다, 미, 니, 크시, 오미크론, 파이, 로, 시그마, 타우, 윕실론, 피, 키, 푸시, 오메가. 그래서 알파에서 시작해서 오메가로 끝납니다. 그래서 나는 뭐 알파요, 오메가다라는 성서 구절이 여기서 온 말이고요. 나는 기억에서 히읗이다 뭐 이렇게 되나 그런 식의 얘기들이 있죠. 그 다음에 대문자 뭐 몇 가지 이제 부가 설명들이 있습니다. 이거 이제 읽기 위해서 알아두셔야 되는데 2번부터 보시면 대문자는 이름의 첫 번째 알파벳이나 단락이나 인용문을 시작할 때 첫 단의 첫 번째 알파벳에만 사용한다. 그래서 영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문장의 맨 첫 글자를 대문자로 쓰는데 히라보는 그렇게는 안 쓰고요. 단락 전체 앞에 경우에 그러니까 뭐 문장 맨 앞이라고 반드시 쓰지 않고 단락의 맨 앞 그리고 이제 대문자가 이제 그 고유명사들 이런 것도 이제 맨 앞에 대문자로 사용을 하죠. 상상하기 좀 힘든 일이긴 한데 소문자가 생긴 게 AD 9세기라고 합니다. 그전엔 대문자만 썼다는 얘기죠. 그래서 뭐 그것도 약간 좀 따져봐야 될 문제긴 한데 보통 이제 남아있는 것들이 이제 석판이나 또는 이제 그 도자기 팝 조각, 이게 그리스의 도자기가 굉장히 유명한데 또 깨진 도자기 조각에다가 많이 쓰고 그랬는데 그때 다 대문자로 썼습니다. 그래서 심한 건 더 뭐냐면 단어와 단어를 띄어 쓰질 않았어요. 나중에 이제 필경사들이 필기의 필요를 위해서 이제 소문자를 만들었다고 해요. 그래서 오늘날 뭐 히라보 텍스트들은 다 이제 소문자와 대문자를 병기해서 사용하고 있지만
예전에 이제 주로 대문자를 사용했고, 그래서 읽기도 굉장히 까다로웠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말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뭐, 대문자만 갖고 너무 읽기 불편한데 어떻게 살았느냐, 뭐, 왜 소문자의 필요를 못 느꼈느냐, 띄어쓰기는 왜 안 했느냐, 뭐, 등등 얘기도 있는데, 그러니까 문자만이 아니라 구두로 말하는 구술문화도 같이 병행돼서 있었기 때문에, 그 큰 필요를 못 느꼈을 거다, 뭐 이런 얘기들도 있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리스어에는 이제 우리의 히읗 발음, 영어 H에 해당하는 발음이 따로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 사용이 되냐면, 원래는 이제 뭐 이런 얘기가, 그러니까 나중에 부호를 만들어 놓은 거죠. 이 H를 반으로 갈랐어요. 그래갖고 기호를 만들었는데, 이걸 따서 이렇게 하고, 이걸 따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글자 맨 앞에, 그러니까 불어는 오히려 이제 앞에 글자가 H자가 있어도 뭐 안 읽죠. 옷될 뭐 이렇게 읽는데, 이 맨 앞에 이제 모음으로 시작하는 글자인 경우에 이 모음 앞에 이 모음에다가 이렇게 찍어주거나 아니면 이렇게 찍어줍니다. 그러니까 쉼표 뒤집어놓은 것처럼. 그래서 이렇게 찍은 거는, 쉼표처럼 찍은 거는 그냥 H 발음 안 넣고 아라고 읽고, 이게 옆으로 돌려서 찍은 거는 하라고 이제 H를 넣어서 읽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스무스 브리딩, 이게 뭐 자연스럽게 나오는 호흡이라고 생각하는 이제 스무스 브리딩이라고 부르고, 이거는 러프 브리딩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걸로 이제 구별을 해줘요. 그래서 알파, 엡실론, 뭐 에타, 이오타 여기 다 들어가죠. 오미크론에도 들어가고 오메가에도 들어가고. 그리고 이제 또 하나 규칙이 로, 이건 모음인데, 모음도 모음 자음인데, 이 로가 글자 맨 앞에 올 때는 러프 브리딩을 넣어줍니다. 아마 고대에는 H 발음을 넣었던 그런 구어의 역사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되는 맨 앞에 나오는 R자에 러프 브리딩이 붙은 이 경우에는 로마나이즈를 할 때 RHU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레토릭, 수사학이라는 말을 쓰잖아요. 레토릭. 이게 이제 RH로 시작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영어 글자에 RH로 시작하는 경우도 종종 있는데, 히라보 어원일 경우가 많죠. 이건 이제 이런 글자로 시작했기 때문에 그런 H가 다 붙은 거고요. 여기 그렇군요. 그 다음에 이제 윕실론은 맨 앞에 올 때는 다 라프 브리딩이다, 이런 말이 여기 또 같이 있죠. 그래서 뭐 휠레, 서양 고대 철학에서 사용하는 휠레 같은 말이 이제 윕실론이 앞에 오는 글자라서 히읗 발음이 같이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 문법 용어들을 우리말로 번역하면 참 까다로운데 어색하고, 강순표, 약순표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스무스 브리딩, 라프 브리딩 이란 말을. 그것하고, 그 다음에 그 밑에 이제 얘가 좀 있군요. 라프 브리딩이 붙은 경우가 이제 앞에 나오는 게, 제가 지금부터 이제 단어를 조금씩 읽어볼 텐데, 호모이오스. 예, 호모이오스. 예, O 앞에다가 라프 브리딩이 붙고, 옆에 또 액센트가 붙었어요. 이제 다시 얘기 나올 텐데, 이건, 에큐트 액센트라고 하는 건데, 일단 뭐냐, 반 옮겨 가시고요. 다시 한번 읽어보죠. 호모이오스. 예. 다 이제 영어 비슷하기 때문에 이건 좀 덜 어려울 거고. 그 다음에, 하우톤. 이건 이제, 힘셀프라는 말에 해당하는 건데, 이 두 개가 하나의 음소예요. 그러니까 복모음이거든요. 그래서 복모음일 경우에는 두 번째 글자에다가 이 브리딩을 붙여줍니다. 뭐 스무스 브리딩이든 라프 브리딩이든. 그래서 두 번째 글자에 그래서 붙어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휘브리스. 예.
아까 이제 윕실론 위에는 항상 라프 브리딩이 붙는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래서 휘브리스란 말인데 이제 오만방자다 뭐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레우마. 이거 뭐 고지고대로 발음하면 헤우마 뭐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 같은데 불어 비슷하게. 근데 뭐 편하게 우리 레우마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반대로 이제 약순표, 그러니까 스무스 브리딩 같은 경우에 옵시스. 이건 이제 시각이라는 말이거든요. 시각. 뭐 옵티칼, 뭐 이런 말도 여기서 나온 거죠. 그 다음에 에우게네스. 예. 이건 뭐 집안이 좋다는 뜻입니다. 잘 타고났다, 이런 얘기인데, 여기 있는 에우도 복모음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붙은 겁니다. 두 번째 음절에다가. 저기 에우를 옛날엔 유라고 읽었어요. 그래서 유클리드가 이제 요즘 읽는 거 하면 에우클리데스라는 뜻인데 저거 갖고 이제 또 발음 갖고 논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유클리드가 맞느냐, 뭐 에우클리데스가 맞느냐, 뭐 이렇게 논쟁하는 경우도 있는데 현대 히라보의 에우를 F라고 발음해요. 그러니까 안녕하세요, 뭐 잘 가세요, 이러면 에프카리스토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에우라는 말이 그 자체가 좋은, 뭐 잘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영어의 웰에 해당하는 말인데 에우게네스란 말이 바로 그거죠. 에우가 잘이고 게네스가 이제 출생 이런 말이라서 출신이 좋은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에프카리스토라는 말은 안녕히 가세요 이런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게 조금 복잡한데 감마 글자가 그 감마, 키, 크시, 키 이 네 글자 앞에 올 경우에 이응 발음을 내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붙여 보면 이제 그대로 글자 그대로 읽으면 아그겔로스인데 람다는 참 영어 L에 해당하는 글자라서 양쪽에 리을 발음이 양쪽으로 나눠서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아그게로스가 아니라 앞에도 L을 붙이고 뒤에도 L을 붙여서 아그겔로스 이렇게 할 텐데 이 규칙상 감마, 카파, 크시, 키 네 개의 자음 앞에 감마가 왔을 경우에는 영어 NG처럼 발음을 합니다. 그래서 앙겔로스라고 있죠. 이게 이제 엔젤입니다. 천사. 성서에 나오는 말이죠. 이게 그래서 성서 읽다가 이제 히라보 읽으면 이상한 게 천사들이 무슨 메시지를 전해주고 그러거든요. 사람인데 앙겔로스라는 사람들이 나오는 거죠. 이게 뭐 이제 전령이라는 뜻으로 사용하는 말이거든요. 천사라는 말이 아니고 원래는. 그러니까 성서에서 앙겔로스라는 말을 썼던 것이 영어에 이제 천사라는 뜻으로 바뀐 거죠. 원래 히랍인들은 그냥 남의 소식 전해주는 사람들, 이게 다 앙겔로스입니다. 그 다음에 앙퀴라. 예. 이것도 이제 카파 앞에 있으니까 감마가 NG 발음이 나서 앙퀴라가 된 거고요. 그 다음에 라링크스. 예. 라링스, 뭐 라링크스, 이제 발음 조금 헷갈린다 이렇게 얘기되어 있는데 이것도 이제 크시 앞에 있는 감마라서 링크스 이렇게 된 거고요. 그 다음에 앙쿠사. 예, 키 발음 앞에 있는 감마라서 역시 이제 NG 발음이 들어가서 앙쿠사가 된 겁니다. 그 다음에 제타, 크시, 프시. 이걸 이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아까 제타가 이제 디제트로 표기하는 애도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중자음이고 테타, 피, 키 기식자음이라고 하는 건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H 발음이 살짝 들어가 있는 겁니다. 예. 프에 H가 들어가서 프가 된 거고 카파에 H 발음이 들어가서 키가 된 거고 그래서 aspirated consonant라고 하는 게 이제 여기서 나온 말이 그런 뜻이고요. 아까 또 얘기가 된 건데 엡실론과 오메가는 항상 오메가란다. 오미크론은 항상 단모음이고 에타와 오메가는 항상 장모음이고 알파, 이오타, 윕실론은 단모음일 때도 있고 장모음일 때도 있고 그러니까 단어 자체에 그 장음이 고정되어 있는 경우가 있고
그 시의 운율상 이제 영향을 받아서 길어지거나 짧아지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중모음. 그래서 알파 이오타를 합치서 이제 이중모음을 쓰는데 이게 이제 뭐 영어의 이중모음이나 뭐 또는 불어 또는 독일어의 이중모음처럼 발음이 달라지는 경우는 별로 없는데 이걸 이중모음을 쓰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것도 이제 이중모음은 알파 이오타를 그냥 합친 것에 아무 의미도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시가에서는 이걸 그냥 하나의 음소로 치거든요. 그래서 이중모음이라는 게 이제 시에서는 중요합니다. 그래서 뭐 알파 이오타가 이중모음이지만 그냥 I라고 읽어요. 차이 없이. 그 다음에 알파 윕실론은 조금 다르게 아위가 아니고 아우로 읽습니다. 아우. 그래서 아까 이제 지금 펼쳐둔 페이지 맨 위에 있던 호모이오스 옆에 있는 하우톤. 이게 아우잖아요. 그래서 아위톤이라고 안 읽고 아우톤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알파 윕실론은 좀 발음이 달라지죠. 엡실론 이오타는 그냥 A라고 읽고요. 엡실론, 윕실론. 이것도 이제 에위가 아니고 에우가 됩니다. 그 다음에 장음 에타와 윕실론. 이것도 이제 똑같이 에우라고 읽어요. 이제 앞에는 길죠. 에우. 그 위에 거는 에우. 이렇게 되는 정도 차일 텐데. 그 다음에 오미크론 이오타. 오이라고 있습니다. 오이. 이것도 발음의 차이는 없고요. 오미크론 윕실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라고 읽습니다. 그래서 이건 좀 발음이 좀 달라지죠. 그 다음에 윕실론 이오타 이건 위인데 뭐 이오타 살짝 붙는 발음 정도에 그래서 큰 차이는 없어요. 위이라고 읽으면 되겠죠. 뭐 휘온 아들이라는 말이 있는데 그 말 이제 시작이 이렇게 윕실론 이오타로 시작을 하는 글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오타 서브스크립트라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원래는 이제 따로 표기하던 말인데 이건 이제 글자마다 좀 다릅니다. 알파, 에타, 그 다음에 이제 오미크론이죠. 이 세 개의 글자 뒤에 이오타가 따라 붙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게 이제 복자음이 되면 이제 이렇게 I라고 쓰겠지만, 그런 경우가 아닌 경우에, 알파 밑에다가 이렇게 이오타를 써요. 또는 에타 밑에다가 이오타를 쓰고, 오미크론 밑에다가 이오타를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이오타를 밑에 적는다고 해서 이오타 서브스크립트라고 하거든요. 이런 이제 형태가 많이 나옵니다. 특히 이제 어형 변화할 때 이런 이제 뭐 삼격 변화 같을 때 이오타 서브스크립트가 많이 사용이 돼서 이거 발음은 따로 안 합니다. 이 이오타는 표기만 하고. 그리고 이제 이오타 앞에 있는 글자가 대문자일 때 그때는 이제 옆에다 나란히 쓰고요. 소문자일 때만 밑에다가 표기를 하는 겁니다. 글자들이 있죠.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헷갈리는 건, 이건 왜 이렇게 되는지 추적을 안 해봤는데, 그리스어 물음표는 퀘스천 마크를 안 쓰고 영어에 세미콜론을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세미콜론을 여기다 써버렸기 때문에, 그리스어에서 세미콜론의 의미를 갖는 부호는 위의 방점이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네모칸이라고 하면, 이 위에 찍는 점입니다. 마침표는 이제 똑같아요, 영어랑. 밑에다 찍는데, 위에다 찍는 방점, 이거는 문장이 아직 안 끝난 영어의 세미콜론 기능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물음표는 사용을 안 해요. 맞춤표, 쉼표, 이제 똑같이, 이건 영어나 한국어랑 똑같고요. 거기 문장이 나왔는데, 티모이레게이스, 이때 있죠. 그래서, 끝에 세미콜론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물음표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너 지금 나에게 무슨 소리 하는 거냐? 이런 뜻입니다, 이게. T라는 게 what에 해당하는 말이라서. 말할 것인가? 렉세이스라고 되어 있군요. 예. 그러니까, 무슨 말을 할 거냐? 이런 거겠죠. 이게 미래 형태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알파벳을 했고요. 요거를 이제 토대로 해서 뒤에 나오는 단어들을 읽어볼 텐데, 그 전에 잠깐 쉬었다 합시다.